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나 혹은 거주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거시경제에 대한 공부 자체는 하시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1대1로 매칭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기대한 것만큼 빠르게 막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살 수 있을까요? 네. 거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게 설사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그 거품이라고 하는 것이 터질지는 알 방법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고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초고액 자산가분들 상담을 해주고 계시니까 어떤 문의를 최근에 많이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더 중요한 건 문의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두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비교적 근래에 상담했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셨던 사항들 중에 하나가 초고액 자산가들의 부동산을 상담하시는 분 오늘 모셨는데요. 우병탁 신한은행 WM 추진부 부동산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도대체 초고액 자산가들은 어떤 걸 물어보고 어떤 걸 상담할까 사실 너무 궁금한데 네. 첫 질문으로는 좀 부적절한 것 네, 같아서 뒤에 있을 것 같죠? 네, 궁금한 네. 거는 저희가 조금 뒤로 이렇게 숨겨두도록 하고, 이걸 좀 여쭤볼까 싶어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에 돌입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입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다른 영향으로 볼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국면을 진단하고 전망해 나가는 게 꽤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전자, 후자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사실은 둘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런가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인 것도 미시적으로는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기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11월에서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는 계절적 비수기, 이동이 좀 어려운 시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름 전반 통상적으로 보면 봄 지나서 여름에 이르는 시기에는 통상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도 연중으로 보면 좀 상대적으로 많이 거래가 일어나고, 가을 겨울 넘어서면서부터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날씨를 탄다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격 하락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내릴 것 같다라는 기대 심리가 생기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잠재적인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도 대기 상태로 옮기는 현상이 같이 생기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의 쏠림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특히나 서울의 쏠림 현상이 그대로 1대1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방의 매수 수요를 더 많이 줄이는 식이 네. 되면서 지방에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그것이 전반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울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서울은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정한 서울의 아파트, 사람들이 정말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아파트만 오르는 경향도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특히나 8월부터 서울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주는데도 가격이 버티면 팔 사람이 없어서 좋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거래량이 없어서 버티면 이제 앞으로 팔 사람이 생긴다고 해서 나쁘게 보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건 두 번째로 듣고, 일단 왜 거래량이 줄었는지, 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경우에는 요약하면 거래량은 8월 이후에 좀 8월까지 그 이전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던 시기가 좀 있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순증하면서 8월까지 쭉 꾸준하게 증가해서 8천 건 가까이 올라갔다가 네. 그 이후에 9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월 기준으로 한 아파트 기준, 서울 아파트 네. 기준으로 한 3천 건 밑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네. 하겠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가격은 잘 안 떨어지는 현상들이 서울에 국한에서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각에 그렇게 급하게 쫓기시는 분들이 서울은 좀 적다라고 하는 걸 한 가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중간에 지방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서는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적다, 낮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서울에는, 그러니까 소유하신 분들 기준에서 놓고 보면 떨어진 가격에서는 굳이 급하게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조금 크게 있다 보니 네.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부동산에 있어서 거래량과 집값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정비례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제
서울에서는 반비례하는 양상도 보이는 거잖아요. 거래량과 꼭 일치하지 않는 네, 상황. 꼭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서울은 좀 예외적인 공식을 마련하고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걸 기본으로 좀 깔고 가야 하는 부분일까요? 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네. 지역적으로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거시경제, 부동산과 관련된 거시경제를 공부하실 때 우스갯소리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나 혹은 거주의 의사결정, 매입이나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가급적 거시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 자체는 하시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1대1로 매칭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표를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표로 나와 있는 걸 보면 네. 서울을 포함한 전국적으로는 하락세로 6개월 이전부터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줄어들고 있었던 상태였었고요. 다만 이 하락이라고 하는 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으로 치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을 다 포함해서 평균을 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의 경우에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라든지 아니면 다세대 그다음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다 포함한 모든 주택, 그러니까 종합주택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다 포괄했을 때 하락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파트는 그 정도의 하락을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또 팩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 자체는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보고 그다음에 모든 유형을 다 포함하니 떨어지는 것이 맞다. 그런데 느끼시기에는 다른 예를 들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들이 서울에서 놓고 보면 내가 듣던 지표하고는 다르게 별로 안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현상이 지역적으로 혹은 유형별로 생길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흐름을 봤을 때 저도 아까 말씀하신 집을 사는 결정을 할 때 매크로를 너무 보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내 집을 하나를 마련해야 되는 적정한 30대 중후반의 사람이라면 지금 이 거래량하고 집값 흐름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연장선상에서 우선 지역을 어디에서 고려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지역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시겠지만 이 지역에 대한 판단에서 조금 세분화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는 통틀어서 수도권 대 그렇죠. 지방이라고 얘기를 그렇지. 했다면 지금은 그 수도권은 다시 서울과 서울이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인천까지 포함해서 네. 서울과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세분화된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 서울조차 점점 뒤로 갈수록 세분화되는 양상. 네. 쉽게 얘기하면 강남을 포함한 선호 지역들은 계속 지금처럼 전반적인 지표가 떨어질 때도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같은 서울이어도 외곽 지역은 덜 오르거나 혹은 지역에 따라서는 안 오르거나 네. 이런 지역들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내가 살려고 하시는 부분이 주택의 유형이 아파트인가 네. 아니면 빌라나 다른 유형인가에 네.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또 그 같은 아파트줄 중에서도 요즘에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축인가 네. 네, 요즘에 또 더 나아가서 신축이라면 몇 년도 된 신축인가에 네.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 네. 그 목적성을 좀 정하시고 나서 첫째 지역, 목적성을 정해라. 예, 그리고 네. 나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좀 반대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네. 지방에서 빌라나 다세대 혹은 오래된 구축의 아파트를 취득하실 요량이시라면 네. 조금 더 보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음. 다만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는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지금 일부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의사결정에서 매입하려고 하셨을 때에는 오히려 더 비싼 가격으로 사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너무 정리 깔끔하네요. 그러면 네. 오히려 이제 서울에 한번 집중한다라고 봤을 때 제가 지금 이 시간 저희 채팅창에서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의 여론을 좀 전해드리자면 굉장히 대립하고 있어요. 네. 서울에 대해서 탱크님은 버블입니다. 버블은 언젠간 꺼지기 마련입니다라는 네. 입장이시고 네. 최성원님께서는 서울은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네. 입장이세요. 너무 다 네. 맞는 얘기예요, 둘 다. 어느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으세요? 뭐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씀을 맞는 하신 말씀이세요, 말씀이세요, 거라서 논리적으로. 네, 네. 맞는 말씀이세요. 이제 앞전에 말씀하신 탱크님 의견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거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설사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그 거품이라고 하는 것이 터질지는 알 방법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고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음. 부분이 있어서 그게 설사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개인단의 의사결정에서는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그 뒤에 의견 말씀해 주신 분 입장에서도 서울은 늘 그럼 가격이 올라가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유형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좀 전에 그 경매건 서두에 경매건 네, 이제 네. 증가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 좀 짚어보자면 한 14만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되는 건들이요. 이게 이제 맨 실시간으로 놓고 보는 걸 또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오늘 들어오기 전에 궁금해서 좀 열어보고 왔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를 보니까요.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는 326건이 지금 경매에 떠 있습니다. 평소에 비해 어느 정도인 거예요? 한 3, 4년 정도 전쯤에는 이것이 한 50건 내외 정도였었고요. 1, 2년 정도 전쯤에는 한 150건 정도 내외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서 보면 많이 늘어났죠. 그러네요. 자, 그런데 전체 아파트에서 0. 몇 %예요. 맞습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서울 전체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315만 채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서 아파트가 189만 채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거 대비해서 현재 나와 있는 아파트의 경매 물건의 수는 그러니까 전체 경매 물건은 임의 경매로 진행되는 게 14만 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중에서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전보다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지 않다. 0.01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요 집값 얘기 뒤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 네. 이런 얘기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고 이런 게 건설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어진 집 중에 소위 말하는 트로피 아파트의 거래는 되고 비싸지긴 하지만 아까 얘기하신 다세대나 이런 게 집값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걸 짓지 않아서 건설 경기가 나쁘고 이게 한파가 있다 보니까 내수에도 나쁘다. 네. 이런 의견도 많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전부는 아니지만 그 내수 경기의 상당 일정 부분을 건설 경기가 지탱해온 부분이 꽤 클 거고요. 네. 그 건설 경기가 갖는 특징, 특히 이제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거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전반적으로 환율이라든지 다른 요소들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이 건설 경기의 침체하고 맞물리면서 더 어려워진 측면은 있는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우려되는 지점이 좀 있기는 하고요. 네. 지금 뭐 일부이기는 하지만 중대형의 건설사들조차도 좀 어렵다라고 할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PF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부 측에서의 대책 이런 걸로도 계속 연동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것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정책적, 사회 정책적인 측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국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신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역시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것은 맞는 얘기고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개인 단에서는 조금 또 뒤집어서 생각해서 보실 필요는 또 있기는 하다. 네. 건설 경기가 어려워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집값을 끌어당기는 식으로 작용을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긴 시계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역시 공급에 대한 문제가 다시 또 일정 기간 이후에는 집값을 올리게 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뭐 사실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주로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물론 시장에서는 비판도 많이 합니다만 공급에 대한 이슈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얘기도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건설 경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그러면 공급이 지금은 괜찮은데 떨어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일정 기간 이후에는 그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 때문에 건설사가 어려워지고 시행사가 어려워져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더 심각하게 가격 반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걸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이제 PF 얘기하신 김에 여쭤보면은 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냐 실제 현상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건설사가 어렵고 뭐 PF 문제가 있는 거는 그동안 너무 돈을 많이 벌었고 무리하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아무리 문제가 돼도 망하게 냅두고 PF가 터지게 놔둬야 집값도 잡히고 사람도 집을 살 수 있다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네.
하나의 의견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중산층 서민이 더 어려워지니까 적당한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사실 있잖아요. 지금 약간 후자 쪽으로 우리나라 있죠. 정책은 가고 있는데 네. 팀장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고 어떤 기대를 하고 집값을 보는 게 좋다고 보세요? 우선 정책적으로는 전적으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연착륙을 바라보고 하는 게 맞다라고 그러면 생각이 일반 되고요. 저희 개인분들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집값을 전망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당국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전제는 뭐냐면 지금 그런 무리해서 투자하거나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했던 일부 건설이나 시행 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거나 말하자면 공적 자금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당국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선별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정을 당하는 쪽에서는 분명히 뭐 어려움이 그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여파가 적은 상태로 지금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게 뭐 기본적으로는 개인 단에서도 뭐 그 충격이 좀 덜 하도록 충격이 있기는 하나 덜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PF가 뭐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나는 집값이 죽어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스탠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팀장님의 의견은 그렇고 혹시 전반적인 금융가의 진단은 어때요? 비슷하게 비슷한 바라보고 것 계신가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 특히 부동산 PF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겪을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 자체의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유동성에 대한 문제인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이후에는 공급이 순차적으로 좀 되게 그게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되게 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장기적인 집값의 안정을 끌어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유동성의 일시적인 부족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공적 자금을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투여해서라도 유지하는 게 맞고 지금 어느 정도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 PF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꽤 오래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그런 거기서 파생되는 큰 문제가 안 생기고 있다는 것은 감독 당국이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건 변론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완화적인 정책을 쓰는 게 방향성이었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정책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집값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올해 이제 2월이니까 올해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게 좀 전에 이제 거시에 대한 공부를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하고 직접 연결시키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 측면에서는 그 말씀하신 그 측면에서는 거시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는 게 맞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집값이 조금 떨어지고 있거나 좀 덜 오르는 이런 시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을 살려고 하시다가도 안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실제로도요. 맞아요. 그러면 왜 그러는지를 좀 여쭤보면 이런 거죠. 지금 좀만 기다렸다가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겁니다. 바닥을 기다리느라. 그렇죠. 주식이고 그런데 부동산이고. 네. 비슷하죠. 근데 거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 기대한 것만큼 빠르게 막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살 수 있을까요? 보통 저도 나름 건설하면서 오래 했지만 사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게 대개의 좀 못 경우에는. 사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전에 그 타이밍을 질문 주시는 케이스에서 많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집을 사시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이 사시면서 지금 새로 사시려는 집을 3개월 뒤에 파시려고 사시는지 6개월 뒤에 파시려고 사시는 건지를 꼭 여쭤봅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럼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들을 그렇죠.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확히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5년이나 적어도 뭐 7, 8년 정도까지 여기서 쭉 살 것 같다라는 전제로 그렇죠. 집을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단순히 얘기 아주 단순화시키면 5년 뒤나 8년 뒤보다 지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지금 사야 된다라는 그렇죠. 측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타이밍을 재시는 것보다는 어떤 물건인지를 좀 살펴보시고 하시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아까 이제 정치적 리스크나 변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포함해서 사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하는 진실과 오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네. 것들은 맞고 어떤 것들은 네. 틀릴 텐데 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흔히 이제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고 보수 정권에서는 좀 이렇다. 오르고 내림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 네. 공식대로 간혹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 게 맞다 틀리다. 간혹이 아니고 항상 알려져 그런- 있기로는 네네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사실은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뭐 보수 정권 전반적으로 보수 정권의 경우에는 이제 완화를 좀 많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완화 정책을 많이 펴고 그다음에 진보 정권에서는 규제를 네.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었는데 네. 그러면 규제를 강화하면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고 완화하면 좀 열려서 상승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우리가 경험했던 시장 내에서는 이게 정확히 반대로만 갔다.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집값은 더 올라가고 네. 완화해주면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떨어지는 이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게 팩트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데에서 약간 시차의 오류가 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순서 원인 관계가 뒤집힌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고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완화를 해주는 건데 그 효과가 통상 바로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는 쌓여서 일정 기간 이후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거꾸로 진보 정권에서는 규제를 하는데 가격은 더 올라가고 보수 정권에서는 완화를 해주는데 오히려 가격은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팩트로서는 맞는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것은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판단한 측면이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부동산이 정책 영향이 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정권인지에 따라서 네. 영향을 받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차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달라진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정도 시간차가 있나요? 뭐 정책 딱 시차에 따라서 잘라서 말할 틀리기는 수는 한데 없겠지만, 네. 음.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뭐 큰 틀에서는 네. 지금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규제나 완화는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그 영향이 나타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꼭 정권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네.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사실은 진보 정권에서도 규제를 하기도 하고 완화를 하기도 했던 네. 것도 사실이고요. 네. 반대로 보수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될 거냐, 언제쯤 나타나거나 얼마만큼 나타날 거냐를 가늠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수 있겠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흔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계시는 선입견과 편견 중에 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라고 하는 것들.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이제 규제나 부동산 시장의 규제나 아니면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장 근래에 겪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규제 지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집값이 직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막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규제 지역을 순차적으로 계속 늘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총 110곳이 넘는 곳, 전국적으로 지방 읍면의 동지역까지도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됐다가 그것이 이제 지금은 다 해소되고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요 서울의 4개구만 맞아요. 남아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때 딱 그런 현상들이 인식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규제 지역으로 새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더라. 그러니까 뭔가 약간 네. 정부가 검증해준 느낌이잖아요. 한 차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 여기는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이렇게 규제해야 돼. 그렇죠. 그런 네. 측면이 좀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막아내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거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특성상 한참 뒤쪽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더라. 이게 한 가지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팩트로는 맞는 얘기지만 역시 의사결정에서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건 이제 네. 개인 단에서 그렇고요. 정책적으로는 이것이 함의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량 요건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때 아니면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 될 때 이런 정량 요건이 갖춰지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걸 정부에서 열어서 여기를 지역으로 지정을 할까 이런 걸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오른 다음에 지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보면 집값이 원만하게 상승하거나 아니면 상승을 좀 멈춘 상황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제의 정책적으로는 이것을 좀 이런 제도, 규제 지역 지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금 시점에서 좀 고민해서 당국에서 고쳐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령 예를 들면 자동으로 지정되게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량 요건이 되면 즉시 바로 다음 달부터 예를 들면 다음 주부터 바로 규제가 되게 하고 그게 그 효과가 뭐 일정 기간 이후에 바로 나타나서 이제 가격이 안정화되게 되면 누구의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해제가 되게 하고 네. 이렇게 되는 형태를 지금 가격이 안정돼 있는 시점에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규제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규제 지역도 그런 효과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저는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아파트 중에서 사실 아주 많이 오른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대치동하고 반포의 가격 차이나 네. 또는 뭐 재건축 아파트가 목동이 안 오르고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했던 이유가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잡혀 있으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과연 이제 서울시에서 그거 해제한다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랑 아까 얘기하신 규제 지역이랑 같이 만약에 해제가 됐을 때 네. 지금까지는 거래가 별로 안 되고 몇 개가 거래되면서 집값이 뛰어서 비싸 보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네. 허가가 돼서 거래가 좀 더 용이해지면 오히려 집값이 안정화된다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은 갭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네. 못 사던 사람들이 몰려서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의견 혹시 어떠세요? 아까 그 규제랑 같이 맞물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효과 자체가 애초에 집값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상승을 막아내거나 네.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쓰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는 압구정 같은 지역이 될 텐데요. 이쪽 지역에는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묶여 있다 보니 네. 그런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물건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러면 아주 좁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 지역 내에서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한은 가격이 지나칠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는 없었던 네.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가 뭐 지역에 따라서는 혹은 시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말 신중하게 최소화해서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허가 구역이 그래도 꽤 많잖아요. 넓게 동별로 돼 되어 있고 있죠. 재건축 단지별로 다 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럼 점진적으로 푸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걸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책적으로도 특정 시기에 맞춰서 풀다 보면 아까 우리가 나눴던 얘기 그대로 또 같은 비판이 또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 풀어서 가령 예를 들면 미래에 이르니까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다시 상승을 하는 시점이 그게 맞물렸을 때 그때 그거 풀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식이 될 텐데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그것과 별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채팅창에서는 슬라이 조님께서 그런데 정말 전국은 빈집 투성입니다 이런 네. 말씀도 네.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제가 그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것도 네. 이제 저희가 서울과 그 지방의 그 어떤 상황의 괴리, 집값의 괴리도 이제 앞서 잠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또 빈집이 있는 곳이 지방과 서울이 다를 거고 서울 내에서도 아까 다르다고 네. 하셨고요. 당장 서울과 지방은 앞으로 양극화가 더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네. 또래 주변의 대다수의 의견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인구 구조화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기본적으로는 인구 자체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형태로 필연적으로 지금 다른 이변이 없는 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전체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혹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금도 심지어 광역시에서
그 지방의 광역시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 한 가지. 그다음에 지방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읍면 지역에서 그 광역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 소멸을 많이들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그 지방 소멸의 순서가 인구 감소의 전반적인 문제가 가장 먼저 여파가 나타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읍면 지역 같은 지방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심지어는 지방의 광역시나 중소도시들의 경우에도 점차 소멸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역시 지역적으로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팩트는 서울이나 혹은 수도권 지역은 그 여파를 좀 받긴 받는데 뒤에 받을 거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정확히 말씀해 주신 그대로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 이제 집값하고 관련해서 집값의 하락을 말씀하시거나 하락을 기대하시는 경우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주택 보급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서울에서조차 그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기 또 네. 빈집이 많아질 것 아니냐,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역시 개인 단의 의사결정에서는 그걸 좀 달리 보셨으면 좋겠는 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이 가장 마지막까지 버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울은 좀 더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인구 구조를 얘기를 할 때 베이비붐 세대 1차 지금 지났고 네.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사실 은퇴를 하시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또 역시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 올해부터가 총 인구가 절대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간 때인데요. 이 인구가 근본적으로 이제 연령대별로 좀 다르게 나타날 텐데, 2차 베이비붐 세대, 1차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한다라고 해서 그 즉시 집을 파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55세, 50대 후반에서 60대가 되시는 분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연령 가까워지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은퇴를 하시더라도 뭐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실제로는 꽤 한참 있다가 집을 팔더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이걸 이제 우리가 물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중에 하나가 2023년도에 나왔던 2022년도 기준 주거 실태 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본 자료인데요. 네. 이 자료에 보면 기본적으로 수치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천천히. 네. 해주십시오. 50대 같은 네. 경우에 네. 50에서 59세까지 이르는 사람들의 주택 소유율이 64%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전반적으로 나이가 20, 30대에서 30, 40대, 40, 50대로 올라갈수록 주택 소유율은 당연히 늘어나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게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50에서 59세니까 50대가 64% 정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더 올라갑니다. 67.7%. 네, 그러면 이 중에는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은퇴하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일 텐데, 네. 역시 비율로는 집을 계속 늘려 갖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팔기보다는. 그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70대 넘어가면 70에서 79세에서는 이게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집을 파시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사신다라는 거죠. 연령대별로 보면.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도 은퇴하시고 나서 적어도 60대, 70대까지는 그 이전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계속 70대까지는 늘어나는 집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이게 이제 80대쯤 넘어가게 되면 주거 실태 조사의 수치로만 놓고 보면 이제 60%대로 다시 줄어들긴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80 넘어가야 집을 정리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1차 베이비붐 세대, 그다음에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 문제에서 그 다음 세대는 그 베이비붐 세대보다 훨씬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집값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팩트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긴 하지만 네. 그게 언제 올 거냐.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고 그 다음에 80대까지 가겠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총 인구가 감소한 2025년부터 아무리 좋게 따지더라도 2035년에서 2045년 정도 될 때까지는 대다수가 집을 여전히 들고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그러면 그걸 기다려서,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걸 기다려서 집을 사겠다라고 한다는 건 20년 뒤에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나는 집을 안 사겠다는 얘기여서 그 부분을 좀 심도 깊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건 어떨까요, 팀장님? 이제 오늘 아무래도 오랜만에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또 하니까 채팅창에서 의견을 많이 주고 네. 계신데, 요르포저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인구가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인구가 주는 게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네. 저출산 시대이고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가속화가 된다면 된다면? 집은 가치가 있을까?
부동산 자체가 계속해서 가치가 있을까? 뭐 어떤 의견이세요? 뭐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자체의 가치 그리고 집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달라질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같은 얘기지만 그 인식이 바뀌려면 지금부터 이미 시작된 지금부터 계산하더라도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집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쓰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때쯤부터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굳이 이제 따지자면은 약간 유예 기간 안전 약간 네, 네. 안전이 확보되는 기간을 굳이 따지자면 한 20년 뒤쯤까지는 네. 그래도 지금 수치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고 네. 그 다음은 이제 또 그 추세를 봐야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 다음도 사실은 굳이 말씀 안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년 전에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제 주변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쵸, 그쵸. 인구구조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곧 사회적으로 이제 막아내야 되는 이슈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분명히 줄어들 거는 맞는데 네. 그때 문제 20년, 30년 뒤의 이슈는 지금 예단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네. 그리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의 대표적인 게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인구들, 뭐 그런 노동력, 사회적으로도 더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의 충당을 위해서도 더 이민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유하게 바뀌고 있고 그게 좀 더 바뀌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감소한 아이를 덜 낳아서 생기는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와서 영구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숫자로 그 정도 기간이라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누가 와서 집 살 때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 물어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집을 처음 사는 거면 웬만하면 사보도록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죽어도 싫은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 나는 꼭 지하철이 가까워야 된다든지 네. 나는 뭐 이런 여러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한두 개만 정해서 골라라라고 저는 보통 조언을 주거든요. 네. 물론 예산에 맞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네. 팀장님 만약에 누가 와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네.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너무 궁금하다.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해졌다 치고 일단 네. 정해졌다 그렇죠. 치고 예.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서 저는 주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집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네. 그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결혼하신 분이든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든 본인 세대의 소득 거기 그렇죠. 소득에 가용할 수 있는 대출을 더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최대치의 한도가 얼마인지를 먼저 가늠을 당연하죠. 해보시고 네. 그럼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대출을 이제 갚아 나가는 것까지 전제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카드로 집값을 순서대로 이론적으로는요 다 나래비를 세워서 거기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집 중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어디냐 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면 대개의 경우에는 투자 측면에서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건 개인 단에서는 무의미한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더러 100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게 200억이 될 것이 확실하다 손 치더라도 100억을 접근할 수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각자 그 범위 내에서 가장 비싼 집을 고려하시는 것이 맞겠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그러면 같은 금액인데 하나는 재건축이 기대되는 집이고 네. 하나는 같은 가격인데 네. 신축이에요. 네. 이 중에 만약에 추천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지금 시기에 상황에서?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부분은 지금 말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신축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요. 이 추세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한 5년이나 10년 사이에서는 이 추세가 바뀔 거냐?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포함해서 이런 신축이 될 여지가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재건축을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사비에 대한 이슈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전방위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새 집이 곧 된다 손 치더라도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담금의 상승이라든지 혹은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도 시공사나 기타 이해관계자들하고의 다툼 이런 것들이 생길 개연성이 좀 커서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고민하시는 범위 내에서 신축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걸 사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더 마음 편하고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 진짜 또 마지막 그러면은 네. 상급지에 어느 정도 상급지란 표현은 그렇고 객관적으로 조금 더 네. 급지가 좋은 쪽에 조금 낡은 아파트 재건축이 네. 뭐 가깝진 않지만 네.
근데 그거보다 약간 떨어지는 지역의 새 아파트. 네. 이거는 보통 매매하시는 어떻게 거 아니죠? 추천하세요? 저는 이미 네. 하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을 살고 팔 예, 수가 예.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돈도 없고요. 네, 그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지역적으로 더 좋은 곳이 더 우선돼야 된다. 저랑 왜냐면 생각 같으네요. 그거는. 입지가 네. 충분치 않은 지역에서 네. 새 아파트라고 하는 요소만으로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신축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네. 입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찾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단순히 새 아파트라는 사실만으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에도 분명히 미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아까부터 팀장님의- 제일 궁금해하던 질문 아닙니까? 뵙자마자 네. 아니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아. 궁금하다고 했던 네. 이제 초고액 자산가분들 상담을 해주고 계시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일단은 그분들이 첫째로 어떤 문의들을 최근에 많이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더 중요한 건 소시민인 제 입장에서 중심이는 됩니다. 네. 네. 그 문의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두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조금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입니까? 네. 고액 자산가들 네. 물론 개인차는 다 네, 있긴 네, 하겠다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이 아, 다양하다라는 그래요? 거의 오. 의미는 뭐냐면 그 각자 궁금해하시는 특히 이제 상담 받으실 때에도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도 각자들 관심 가지시는 분야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유형도 다양하고 아. 지역도 다양하고 고민거리도 다 다양해서 사실은 획일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고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뭐 비교적 근래에 상담했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민하셨던 사항들 중에 하나가 상속으로 받았던 지방에 네. 경기도 북부의 임야였었습니다. 네, 네. 규모가 꽤 컸었어요. 한 3만 평이 좀 넘었던 꽤 큰 규모의 땅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땅이잖아요. 또 근데 이게 평당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가격으로 가치가. 보면 그렇게 네.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만 평인데 굉장히 넓은 부지인데 도로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었었고요. 그 부지 전체가 쉽게 얘기하면 맹지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깊은 산속에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격은 꽤 나갔었습니다. 한 5억 정도 나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적은 재산은 아닐 수는 네.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걸 가지고서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쵸. 앞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거나 뭐 달리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수년 동안 계속 매물로 내놓고 하셨으나 잘 안 팔리다가 최근 들어서 아이러니하게도 모 방송사에서부터 프로그램에서부터 화두가 돼서 자연인이라고 하는 이슈가 생겼던 네, 네. 적이 어머,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네. 굉장히 그쵸. 많은데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되면서 하나의 시장이 열려버렸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땅을, 그런 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조금 생겼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매물을 이제 똑같이 뿌려 놓으시면서도, 그러니까 물건을 내놓으시면서도 그런 조건이 맞으면 공시가격, 그러니까 시세와 별개로 시세라는 것도 따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 공시가격보다 약간 하회하는 가격으로 얼마든지 매각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를 전달을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한 1년 반 정도 만에 매각에 성공하신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고민들을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게요. 네. 네.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럼 딱 특별히 한 게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덜 물어보시는 편이기는 하고요. 네.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없는 사람만 궁금했구나.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공통적으로 세금에 대한 얘기, 그 세금 세금 중에서도 중요하죠. 네. 상속 증여에 대한 네. 고민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하. 이건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면 그런 질문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일반적으로 보통 소시민이라고 하시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자산 관리에 있어서의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자산가 고객들의만의 고민 사항이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상속증여세법이 현재 기준에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바뀌기 쉽지 않다고 가정하면 기본적으로는 5억 넘는 재산, 물론 적지 않죠. 그것만 물려받더라도. 근데 어쨌든 그런 집만 있거나 그런 정도의 자산만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요즘에는 상담이 이제 제가 업무적으로는 고자산 고객들을 상담을 합니다만 그거 외적으로는 지인분들이나 아름을 통해서 많이 물어보실 거잖아요. 요즘 그쵸.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지 않은 분들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사전 증여에 대해서 미리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의미하는 힌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약간 마지막 질문은 아니지만 요런 거 약간 재현 비슷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것도 되게 나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을 잡는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출을 막고 네.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은 100% 잡힐 텐데 네. 그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사실 싸움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과격한 방법이니까 네. 정책적으로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누구나 안정적인 집값을 원하지만 네.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많이 내리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질문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보면 그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네. 기본적으로 집값을 제어하기 위한, 뭐 올라가는 쪽이든 내려가는 쪽이든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다 보면, 그런 의도가 들어있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바라는 정책적인 목적,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좀 덜 오르게 하고 이렇게 막아내는 혹은 완화될 때는 좀 더 이끌어내는 이런 효과를 크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처럼 부작용만 더 키울 공산이 크기 때문에 세금은 기본적으로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거기에 범위에 맞는 적절한 범위의 세부담, 뭐 그것이 소득세이든 재산세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힌트를 좀 보자면 집값은 근본적으로 안정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필요하다고,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핵심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창에 또 막 비판이 많으실 수는 있을 것 같으나 그래도 여전히 공급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부분적으로는 세수 확보의 목적 외에도 아주 부분적으로만 세금이 갖고 있는 게 규제로서의 측면이 약간씩 작용하게 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인 컨센서스가 급격한 상승, 부동산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물가 상승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상승률일 때, 그럼 그게 가장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범위여서, 그런 의미에서 집은 정말 차고 넘친다고 생각 정도로 공급을 계속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집값이 좀 지금처럼 떨어져 있다고 해서 공급을 멈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특정 시기에는 정책적으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계속 공급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 당국은 해가면서 부분적으로만 세제를 통해서 일부 풀고 일부 규제를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보유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2022년에 한국 주택시장이 한번 많이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유세를 많이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전 정부에서 보유세를 올려놨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집값이 빠진다는 이유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보유세를 다시 많이 완화해 주다 보니까 그 효과가 안 돼서 집값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반등했다. 그러니까 좀 진득하니 보유세를 세게 매기면 그 보유세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매물이 결국 나오면서 집값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고, 저는 어딘지가 모르겠지만 적정 수준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요거를 집값에 어느 정도 안정화, 뭐랄까, 정책으로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과세 능력으로 보고,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부담할 능력이 크니까 좀 더 많이 부과되는 구조로 원래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보유세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소득세하고는 달라서, 소득세는 내가 번 만큼 해서 100을 벌었으면 얼마를 뛰어가든지 간에 사실은 부담할 능력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유세라고 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아직 환가되지 않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상승을 시켜가야죠.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더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 자체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직전 상황에서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것들은 뭐냐면, 그것이 보유세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좀 긴 기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너무 단기간에 그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서 확 높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세 저항이 우리가 실제로 봤던 것처럼 극명하게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세 저항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생겼던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단기간에 너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완만하게 예정되어 있는 예측 가능한 형태로 꾸준하게 올라가게 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엔 제가 만났던 고객들의 다수도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갔으면,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랐으면 보유세도 더 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면 조세 저항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올리는 건 맞다. 그런데 그것은 부담 가능한 범위를 항상 고려해서 옮길 때 부작용이 가장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뭐 세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행령이 계속 바뀌니까 네. 가끔은 좀 따라가기 버거울 때도 있고 네. 또는 인지를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럼 네. 또 팀장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네. 혹시 이런 부분들은 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매 시기별로 세법 그리고 세법에 연동된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법이 바뀌면 크게 관심 없는 분들도 저게 뭐지라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시는데 그거 말고 세법이 바뀌면 그 바뀐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시행령이라고 하는 걸 네. 같이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시행령은 좀 더 아래쪽이니까 많이들 안 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뭐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자산 수준이나 이런 여부를 상관없이 네. 영향을 되게 크게 미치는 건 세법도 그렇지만 시행령이 굉장히 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아서 가령 예를 들면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이슈들도 세법 말고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인해서 바뀌는 영향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네. 예를 들어서 그 한 예로 25년도 시행령 개정이 이제 2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가장 핵심적인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올해 나와 있는 2월 달에 진행되고 있는 예정된 입법 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들 중에 이제 주택에 대한 것들, 상가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시행령 그 사항 때문에 이런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주택이나 이런 것들의 거래량이 혹은 팔 수 있는 기회가 시장에서 확 열려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좀 있어서 이것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본인한테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법 말고 시행령 개정 사항들도 매 시기별로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팀장님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네. 좀 부동산 시장에 관심 가지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또는 못다 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죠. 네. 또 비판점이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 뭐 뻔한 얘기일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부동산 집값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뭐 기대를 하시는 분이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늘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다 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너무 뻔한 얘기지만 꼭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가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다음 달에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조금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조금 늦춰서 매입하시거나 갈아타기를 하는 타이밍을 잡으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되실 때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이든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공부이든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본 업을 하시더라도 그 중간중간에는 이거에 계속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본인에게 꼭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